네, 앞으로 4년간 국민의 대표로 일할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제22대 총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표는 오늘 저녁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1시간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표율과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고 총선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 오후 4시 기준 투표율을 보면 61.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최종 투표율이 66.2%였고 이번에 최종 투표율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4년 전에 비해서 사전 투표율이 한 4.9% 정도, 4.59% 정도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1시 후에 총 투표 계산으로 보면 올해가 4년 전보다 높게 나오지만 실제로 예. 본 투표는 한 2% 정도 격차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 그 격차는 좁혀지고 있지만 지금 투표 시간이 1시간 반도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4년 전하고 유사한 수준, 66%에서 67% 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66에서 67 정도 예상을 하셨고 사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70을 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대는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70%는 좀 넘기 어려웠었다고 보고요. 한 67, 8%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처음에 TK 지역에서 굉장히 투표율이 낮아서 혹시 본 투표율이 좀 더 낮아질 수 있겠다 이랬습니다만 그래도 그 추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어서 한 67, 8%까지는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권 심판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 또는 뭐 수도권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투표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제외하고서는 이 정도 투표율이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대파로 상징되는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권 심판 기조 속에 호남 쪽의 투표율이 많이 높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투표를 보면은 대구, TK 이쪽이 좀 낮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실망표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탄생에 굉장히 일조했고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가 잘해주길 바랬었는데 생각보다 못했고 또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막상 투표장에 가면 윤석열 정부를 욕하다가도 투표장에 가면 또 국민의힘을 찍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냥 투표장에 가지 않는 기권표심이 좀 늘어난 것 같고 그렇더라도 생각보다는 다시 좀 투표율이 높아졌던 것들은 국민의힘이 읍소 전략이 좀 통했던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백석 개헌 저지선까지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투표율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갔기 때문에 야권에 굉장히 우세한 결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대구 비롯해서 TK 지역 투표율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지역별로 좀 봤을 때 호남이 유독 좀 높고 또 영남권이나 TK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는 좀 낮았던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는데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사전 투표율이나 본 투표를 보면 대구 지역이 낮은 건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부산이나 경남이나 울산이 낮은 거는 아닙니다. 네. 대구가 이제 표면적으로 낮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신경 써서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투표율 높은 것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민주당이 유리한 것이냐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 좀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권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20대, 30대가 네. 이게 정치 성향이 많이 변했어요. 2021년 재보궐선거 이후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20대들이 진보 성향에서 이탈하기 시작했고요. 민주당에서 이탈하기 시작했고 네. 그것이 전체 연령층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었고 특히 최근에 그 공천 이후에 민주당의 후보들이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성상납, 무슨 막말, 그다음에 불법 대출, 그다음에 아파트 찬서 등등이 있음으로 해서 여태까지는 20대 남자를 중심으로 보수로의 회귀 혹은 진보로의 이탈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20대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고 이 부분들의 변화가 사실은 지역구에서 상당히 출렁거리는데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비해서는 경합 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지금의 투표 참여율만 가지고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은 좀 억척이다 저는. 네, 투표율이 높고 낮고보다는 20, 30대가 어떤 투표율을 보이느냐가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 30대가 민주당을 이탈했고 또 뭐 공천 잡음이라던가 아빠 찬스 등으로 떠나간 그 표심,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지난 대선 때 2030이 상당히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했던 건 맞고 이준석 전 대표가 세대 포이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20, 30대와 60, 70대가 국민의힘의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2030의 표심도 윤석열 정부가 매몰차게 전 대표를 내밀었듯이 마찬가지로 2030의 표심도 국민의힘에서 많이 떠났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60, 70대에 의존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 성향만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이기기 어려운 선거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PK의 표심이 또 투표율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 지역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에 있어서는 조국 혁신당을 찍자 지민 비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예. 실제 제 주변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호남 지역에서도 조국 혁신당을 생각보다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이것들은 또 민주당에 조금 서운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미래를 찍을 수는 없고 오히려 선명성 있는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라고 하는 표심들이 호남과 수도권에서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다가 PK까지 합세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삼지대 신당까지도 국민의힘의 표를 깎아먹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PK의 표심이 높아진 것들은 그것 또한 국민의힘에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변호사께서 이 조국 혁신당의 돌풍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조국 혁신당의 돌풍, 비례대표 지지율 최근 여론조사들을 봤을 때 국민의 미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는 여론조사도 꽤 나왔단 말이죠. 네. 이 돌풍들은 좀 어떻게 이어질 거라서 보십니까? 그거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조국 혁신당의 약진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 정서의 반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거기에 이재명의 민주당에 도저히 가담할 수 없었던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쪽으로 쏠림을 해서 중도 진보로 분류되고 있는 분들이 일부 가시한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제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미래는 4년 전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고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은 제가 볼 때는 한 4년 전에 비해서 한 4, 5석 까일 것 같고요. 줄어들 네. 것 같고 그다음 조국혁신당이 나머지 민주당 지금 그 4년 전에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져가야 될 의석과 플러스 알파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비례정당은 3당 체제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15석 이상도 가능하다는 보시나요? 15석까지는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예.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15석을 가져가면 야권 재편의 신호가 될 겁니다. 네.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네.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몇 석을 가져가느냐예요. 만약에 10석 이내로 가져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15석 정도를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군소정당의 의석수를 합해서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네. 야권 재편에 나설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얼마나 약진하느냐가 향후 전국을 전망하는 데 관전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 혁신당의 어떤 득표에 따라서 좀 향후에 정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조국 혁신당이 얼마나 가져갈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저도 한 13석 정도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 예. 실은 이게 돌풍이죠.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에서 곧 있으면 구속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당을 만들었는데 이 정도의 지지를 보낸다는 것들은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강하고 예. 또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선명성 있게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탄핵과 같은 강성 발언을 쏟아냄에도 불구하고 역풍보다는 돌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굉장히 좀 심판의 의지가 강하다 이런 보면 될 것 같고 또 조국 혁신당 때문에 민주당이 약화가 되는 현상을 우려하기는 했습니다만 오히려 야권의 파이를 굉장히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유세 현장에 나와서 야권을 지지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범죄자 프레임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네. 프레임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야권의 파이를 키우고 뭐 200석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조국혁신당 때문인데 뭐 그렇게까지 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지만 막판 변수가 투표율과 국민의힘의 읍소 전략이었는데 투표율은 뭐 대체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읍소 전략이 어느 정도까지 야권의 확장을 막을 수 있을지가 결국에는 몇 시간 후에 나올 어떤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조국혁신당이 얼마를 확보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해석을 좀 내주셨거든요. 뭐 10석 이내면 민주당으로 흡수될 수 있지만 15석 그 이상이면은 합쳐서 교섭단체를 아예 꾸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권에 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면 동등한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뭐 간사도 낼 수 있고 국회 부의장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원내 교섭단체로 갈 것 같아요. 아, 네. 다만 그 10석 정도 되면 교섭단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흡수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조국의 색깔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비례의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무작정 민주당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렇다 보니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만으로 과반하겠다. 그러니까 한 151석 정도 목표 의석을 제시했는데 그 정도 판세로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세요? 4년 전에 보면요. 네. 그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의석수를 저희가 정확하게 지역구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대개 4년 전 기준에서 점검을 해보면 어느 지역이 변수가 있냐면 대전, 충남, 충북, 인천, 경기, 서울이에요. 네. 네. 나머지 지역은 유사하다고 보고 낙동강 벨트에서 뭐 논란이 있지만 민주당이 4년 전에 5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방어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에서는 4년 전에 국민의힘이 한 석도 못 가져갔어요. 네. 인천에서는 한 석 가져갔고요. 네.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그다음에 서울에서 8석, 경기에서 7석을 가져갔는데 지금 판세를 보면 4년 전보다는 국민의힘이 낫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경합 지역도 훨씬 더 많아졌고요. 뭐 3% 이내, 5% 이내로 갈릴 수 있는 경합 지역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승률이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163석에서 가감을 해보면 대개 판단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당 다 경합 지역을 한 60군데로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절반씩 가져가느냐, 8대2로 가져가느냐, 7대3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의석수가 확 바뀝니다. 그리고 큰 선거와 달리 이게 지역구를 중심으로 하는 총선은 예측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방송사 출구조사도 뭐 130에서 150에서 이런 식으로 예측치를 그쵸. 내잖아요. 예. 대선이나 뭐 광역 단위의 선거는 대개 1, 2%, 3% 이내로 출구조사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를 뭐 제가 볼 때는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4년 전보다는 많이 빠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승훈 변호사께도 질문을 드려보죠. 4년 전보다 좀 빠질 거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이번 판세 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지역구 의석. 뭐 이렇게 뭐 단순하게 빠졌다라고 보기보다는 경합주에서 어떻게 나올 것 같냐가 중요한 건데 네. 경합주에서 민주당이 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의 읍소 전략 때문에 좀 쫓아온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강해서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찍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또 국민의힘이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어요. 뭐 유승민 전 의원을 좀 기용해서 색깔을 좀 중도층으로 확장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엔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인요한 지금 뭐 대표인가요? 국민의미래 대표가 왔는데 뭐 별다른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실과 그냥 같은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유일하게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혼자 열심히 싸웠는데 혼자 싸워가지고 뭔가를 변화시키기에는 좀 어렵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좀 어른이 없는 듯한 모습
그리고 다양성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좀 더 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끝까지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혼자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저는 중도층이나 2030의 표심을 가져오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 처차하다 할지라도 뭐 거의 비슷한 결과가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조국 혁신당 때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국 혁신당의 표가 13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네. 180석, 야권이 180석 이상이 넘어갈 이상까지, 가능성은 예.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뭐 경합지에서 골든 크로스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유세 현장에서 뭐 개헌선을 저지해달라라는 유세를 하기도 했고요. 골든 크로스를 넘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네. 지난 4년 전에 그 3%인의 격차가 24곳인가 그랬습니다. 예. 8년 전 예. 선거에서 3%인의 격차가 37개인가 그랬고요. 5%인의 격차가 67곳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볼 때 4년 전보다는 아마 투표율의 흐름이나 경합 지역의 숫자로 볼 때 8년 전에 유사하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3%인의 격차라고 하면 이렇게 어뜻 안 다가오실 텐데요. 네. 대개 3,000표 이내 격차입니다. 네. 3,000표 이내면 표가 한쪽으로 붙으면 2배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딱 중간에서 보면 1,500표에서 1,000표에서 승부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2, 3주 전에 비해서 경합 지역이 늘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반증의 결과에 따라서 애초에 전망치보다는 초박빙으로 해서 이기고 돌아오는 후보들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골든 크로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을 하셔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뭐 강서, 부산 강서라던가 양산, 김해를 찾아서 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여론도 있었고 또 좀 반대하고 좀 비판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개입해서 되는 것이냐라는 여론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 이룬 꿈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강서 지역에서 이런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유세 관련된 영향은 PK에서 어떻게 좀 벌어질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퇴임 이후에 정치 개입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이미 퇴임하신 분이 정치적 중립 관행을 깬 것은 제가 볼 땐 중대한 오류고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은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문 전 대통령이 그 유세를 하신 지역, 후보와 같이 다니신 지역을 보면 양산, 거제, 창원, 김해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경남, 부산 지역으로 볼 때 박빙 지역만 골라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이기는 선거에 숟가락을 얹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게 유권자들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나 혹은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중도 진보층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유세를 좋게 볼 리 없거든요.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지역에 따라서 오히려 1, 2% 정도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예,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부작용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이게 왜 나쁜 선례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전직 대통령들이 뭐 나와서 좋은 말 해줄 수 있고 덕담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지지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못 나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못 나오는 것들은 예. 결국에는 나와도 표심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 것들이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고 또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굉장히 험지를 많이 갔어요. 특히 동작을 같은 경우는 6, 7번 정도 갔거든요. 네. 그건 격전지에서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처음에는 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많이 따라갔잖아요. 그만큼 동작을에 나경원 의원까지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뛴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험지보다는 수도권에 격전지를 많이 갔어요. 그런 것들은 결국 민주당의 좀 여론 흐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자꾸 골든 크로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의 투표율이 낮아지고 투표장에 나가도 어차피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지 어렵다라고 본다면 투표를 포기하는 기권표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읍소 전략을 하다가 막판에 골든 크로스다. 꼭 투표장에 나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런 네. 차원으로 저는 골든 크로스를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격전지 이번 총선에 유독 좀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 격전지의 판세에 대해 좀 다른 전망을 해주셨는데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승훈 변호사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많이 가는 게 이미 좀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는 방증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수도권의 판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전략 지역이 있습니다. 정당은 네. 지금 총선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전략 지역이 어디냐 이거거든요. 네. 네. 국민의힘은 수도권, 특히 경기 남부 지역하고 인천 지역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그건 4년 전에 득표 현황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민주당은 동진 전략의 일환으로 PK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 그 경기 남부 지역하고 인접한 충청 지역을 계속 밀어 올리니까 네. 충청에서 수도권을 역포위하는 이유는 경기 남부 지역과 인천에 사시고 계신 충청 원적자들이 많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걸 네. 압박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래 이거는 내 지역이다라고 하는 방어하는 의미에서 가시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호남을 한 번도 안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상 호남을 가는 건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안 가시면서 가시는 데가 분산시켜서 충청도 가셨다가 경남 가셨다가 경기도 가셨다가 또 인천 지역이 자기 지역구가 바쁘니까 인천 가셨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 후보들의 동선이 메시지이기도 하고 각 정당의 총선 전략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열세니까 간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표피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양당 수장들의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좀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기 남부권 그리고 뭐 충청 이곳에 대한 판세 같은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어려운 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안철수 의원의 분당인가요? 분당 갑이요? 거기를 네. 보면 좀 알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고 굉장히 인지도 측면에서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갔는데 거의 박빙이거든요. 그만큼 보수적인 세가 센 지역에서조차도 안철수 의원처럼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의원조차도 위협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는 지금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들이고 대파 문제 그리고 또 의사 분쟁과 관련해서도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용산에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일상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부인이 수술을 제대로 못 받아서 굉장히 악화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분당 지역에서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환자들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네. 결국에는 안철수라고 하는 굉장히 뭐 대권 후보조차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정말 현실화될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레임덕에 빠질 것으로 보여져요. 우려라기보다는 뭐 거의 빠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 총선 결과 아직 뭐 투표가 진행 중이고 개표 결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일부 주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권 잠룡들의 명운이 갈리게 될 텐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적에 따라서 두 정치인의 행보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민주당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완성되는 거죠. 예. 지난 2년간 당 대표 하시면서 당헌 당규 다 개정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게 만들었고요. 이번에 공천하시면서 친명 1세계 공천을 하셔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재판 지연 전략 계속 써서 다음 대선 때까지 범죄 혐의가 사법적으로 판단받지 않는 데 주력할 겁니다. 그게 이제 가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8월 말까지 임기시니까 민주당이 9월쯤 전당대회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만약 총선에서 승리하신다면 대표를 또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보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5월까지가 6개월 비대위원장 임기인데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아마 제 계산으로 해보면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전당대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총선을 승리한다면 당대표로 출마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분 다 누가 되었던 총선에서 실패한다면 향후 행보를 하기가 힘들 정도의 장애 상황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예. 아마 두 분 다 누가 됐든 수면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총선 승리와 실패 기준이 양당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은 제가 또 볼 어떻게 보세요? 때는 과반수를 놓고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그 의석수가 4년 전에 국민의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얻었지만 네. 그로부터 2, 3년 지나면서 115석까지 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합 집산이 있을 걸 계산해서 과반 회복력을 누가 가지느냐 이건데 만약에 확실한 과반을 가지면 그건 승리고요. 네. 확실한 과반이 아니더라도 무소속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을 끌어안아서 과반에 육박하는 세력을 얻을 수 있으면 그래도 그 정도면 선방을 하는 120, 거라고 봅니다. 130석까지 얻어도 135석에서 140석 정도면은 아. 어느 정당이든지 선방을 한 거고 150석 이상으로 가면 그걸 승리한 거다고 이렇게 저는 예. 봅니다. 그러면 이승훈 변호사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그 양당 대표들의 어떤 성공 실패 기준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민주당은 명확한 것 같아요. 단독 과반 151석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단독 과반을 갖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기조가 이렇게 강한데 과반도 못 가졌어라고 하는 어떤 비판을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독 과반은 꼭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뭐 그럴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요. 방탄이 완성됐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이 프레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탄을 집권 기간 2년 내내 해가지고 경제는 무너지고 결국 이번 총선까지 진다면 국민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국민은 대통령을 뽑아서 정권을 잘 운영해달라라고 한 건데 그냥 검찰의 시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선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처럼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는 분이 창당을 해도 지금 13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좀 검찰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정부를 좀 운영하고 뭐 국민 통합이라는 것 기대를 안 합니다만 수사권으로 뭘 해보겠다. 라고 하는 마인드 자체를 버려야지 수사권 가지고 뭘 해보겠다라고 총선 이후에도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당 내부에서도 뭐 국회의원 배지 달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별로 눈치 볼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그래도 무난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야당을 야당으로서 인정해주고 검찰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좀 제대로 된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듭니다. 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말씀도 하셨는데 이후에 총선 끝나고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면 당권도 도전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성적에 따른 어떤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은 최소 121석 이상은 얻어야 되겠죠. 뭐 패스트 트랙 정도를 막을 수 있는 의석이 돼야 네. 되겠고 무소속 일부를 흡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석을 겨우 넘겼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오지 않았어도 그 정도 의석은 갖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135석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단독 과반을 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135석 정도를 가져간다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선거죠. 그래서 다음 당대표까지도 당연히 갈 수도 있고 미래 권력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미래 권력으로 여권이 재편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총선이 이제 양당 수당들의 정치 명운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더 사활을 거는 상황인데 사실 뭐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말고도 여러 가지 대권 잠룡들이 이번 총선에도 많이 출마하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뭐 원희룡 후보부터 나경원 후보 그리고 이번엔 출마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에서 중성동 갑 두고 좀 많이 얘기가 오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인물들 좀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아니 뭐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언론에 다 나왔고 이제 이게 그 질문에는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네. 결과에 따라 왜냐하면 다르니까요. 선거에서 패배를 한 정당은 당의 재편 과정을 겪습니다. 예. 그 재편 과정에서 각자 국민들에게 알려진 지도자들이 약진을 하거나 자기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총선에서 이긴 정당에서는 여지를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분들의 행보를 미리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어느 당이든 지는 정당은 재편 과정을 겪으면서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가 분출할 거고 거기서 그분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약진을 하는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가 사실 계양을 해서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고 나섰잖아요. 네. 사실 인천 계양 지역 자체가 민주당에는 조금 유리한 지역인데 그럼에도 내가 나서겠다 하고 등판한 거거든요. 정치 지도자로서 자기 희생의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거는 굉장히 높이 존중받아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승리를 한다면 약진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줄어들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총선 승패에 따라서 뭐 이 사람들의 앞으로 행보가 크게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생각하는 부분 있으신가요?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역구로 나온다는 것 자체도 희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뭐 노무현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초반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되겠어라고 했는데 많이 따라잡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말로 만약 이준석 전 대표가 화상을 해서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국민의힘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가 될 것 같고 차기 대통령 선거가 된다면 또 뭐 이합 집산이 되고 뭐 자기들끼리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세력들끼리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길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좀 관심권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제주지사도 하고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라고 가서 굉장히 포부는 컸습니다만 지금 이 선거 자체가 개항을의 관심보다는 정권 심판이냐 뭐 2조 심판인가요? 그 심판으로 돼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뭐 이슈라든가 이런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에서 진다라고 한다면 그냥 좀 국민의 관심 밖에서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총선 전망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40분 남았네요. 투표 아직 못하신 분들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한 표 행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조총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